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8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황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일이 없는 소녀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채민님과 고우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채민님, 고우님 어서 오시고요. 네, 드디어 이제 채팅이 정상화가 됐네요. 이제 채민님 그리고 고우님 채팅 남기신 거 잘 보이고요. 네, 채민님께서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오랜만이네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고우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어플을 지웠다가 다시 깔았는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네요. 다행히.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엔 혜아미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혜아미님 어서 오시고요. 혜아미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웜톤 키누스님이라고. 네, 오늘 또 흰색 티셔츠를 입었더니 좀 주위는 약간 좀 어두워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웜톤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네, 스푼 쪽에 또 미연님과 봄맞이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미연님, 봄맞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원님께서 다행이에요라고 해주셨고요. 채미님께서 라이브 시간을 못 맞춰서 언제나 키누스님 저장된 라이브로만 들으며 자다가라고. 채미님 예전에 오픈 채팅방에도 계셔주시고 했는데 라이브에서는 자주 못 뵀었죠, 진짜. 맞아요. 이렇게 또 라이브까지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좋고, 시간은 제가 좀 늦게 하고 하니까 맞추시기 좀 힘들더라도 저장된 거 계속 지금처럼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우님과 미연님, 봄마지님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혜아미님께서 유튜브 쪽으로 네, 오늘도 2,500원의 후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혜아미님. 진짜 매일 2,500원씩 하면은 너무 큰 액수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혜아미님. 헤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후원해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아미님. 그리고 우리 로즈12님과 딸기 S님도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로즈12님, 딸기 S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는 미연님께서 10개 하트를 지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미연님. 네, 10개 사랑 하트 표시가 10개가 한꺼번에 늘면서 벌써 좋아요가 14개가 됐군요. 미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트 10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채매님께서 그리고 저번에 기차 타고 가는데 이어폰으로 키누스님 저장된 라이브로 엄마랑 들었는데 엄마가 목소리도 너무 좋고 책 내용도 좋다고 하셨거든요 라고. 그러셨군요. 어머니도 같이 들으셨는데 어머니도 만족하는 그런 방송이었군요. 네, 어머니도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채매님. 네, 항상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우님께서 또 어김없이 오늘도 10개 하트 지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우님. 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해주셔가지고 벌써 하트가 24개나 됐어요. 오늘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우님. 네, 그리고 키라님이 스푼 쪽으로 오셨는데 유튜브 안 뜨는데 라고. 진짜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아직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현재 지금 딸게스님 이후에 우리 진숙님과 안은주님 그리고 슬기님과 얄리얄리 얄라리 얄라성님 오셨고요. 그리고 지연님, 판타지아님까지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지혜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지혜님. 네, 라이브에서 댓글로 엄청 많이 뵙다가 또 라이브에서까지 뵙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슬기님께서 저도 지금 떴어요, 유유라고. 그래요? 방송이 지금 제 채널 서브 채널 들어가도 안 떠있나요, 키라님은? 그리고 좀 늦게 뜨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혜야미님은
거의 방송 켜자마자 들어오셔가지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나 봐요. 역시. 지혜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아 진짜요 지혜님? 근데 거의 5분 동안 그 방송 표시가 잘 안 떴나 봐요. 아 판타지아님께서 전 아직도 안 떠졌어요 라고. 안 떴져요 라고. 아 안 떴져요 라고 하신 거군요. 네. 아 그리고 키라님이 됐다 떴어요 하시면서 유튜브 쪽으로도 들어와 주셨군요. 네, 유튜브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보통 스트리밍을 시작할 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Q&A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잠깐 대기 화면 같은 거 걸어놓고 한 길게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시청자분들 미리 입장하시고 또 이제 초반에 버퍼 걸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이제 흘려 보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푼이랑 동시에 방송을 송출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켜자마자 방송을 진행하고 하는데 그게 유튜브 조금 환경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나 봐요. 특히 서브 채널로 할 때 많이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저작권 관련된 제재가 풀리거든요. 그 이후에는 좀 더 나아지길 저도 바라봅니다. 아 그리고 스푼 쪽에 미연님께서 하트에 이어서 5개 스푼까지 지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미연님. 네 5개 스푼이 아이스크림이군요. 감사합니다. 네 달콤한 아이스크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연님. 네. 아 그리고 바운스님 지금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아 그러시면서 안 떠서 늦게 왔어요 라고. 아 진짜요? 오늘 또 오랜만에 4일 만에 방송을 켰는데 더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어쩌죠? 아 지혜님은 오늘은 알림 떴어요 라고. 평소에 안 뜨는 날이 또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지혜님? 네 현재 유튜브 쪽에는 15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스푼 쪽에는 4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키라님이 그쵸. 구독하면 구독한 사람들이 영상 뜨잖아요. 거기서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었는데 계속 안 뜨길래 스푼 갔다가 직접 이 채널 들어가서 보니 떠 있었네요 라고. 그 구독 피드 그 란에는 안 떠 있고 제 채널 들어와야 지금 방송이 보였다는 거죠 키라님. 그리고 지혜님께서 네 거의 안 떴어요 라고. 예전에는 거의 안 떴다는 말씀이신데 종소리를 다 해놓으셨을 텐데 그쵸? 종소리 뭔가 좀 다시 잠금했다가 다시 알람 설정하시는 것도 해보시고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건 개인차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 그리고 혜아미님께서 다시 2,500원의 후원을 해주시면서요. 감사합니다 혜아미님. 네, 제 생일에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일단 혜아미님 대표로 노래 불러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불러주신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혜아미님한테. 압박 주는 건 아니고요. 타박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 생일날 뭐 친한 사람들 과 함께 같이 저녁 먹고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그런지 딱히 생일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뭐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평범한 일상 중에 대신 좀 많은 분들에게서 축하를 받았던 날 그냥 그 정도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현님께서 지금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강현님 어서 오시고요. 저 왔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어서 오시고요 강현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키라님은 저는 어깨도 아프고 아 진짜요 어깨 아파요? 내일 학교도 가야 해서 미리 굿밤입니다 하시면서 모두 잘 자요 라고 미리
굿나잇 인사까지 해줬군요. 그래요, 기라님. 계약했는데 괜찮나요? 어깨는 왜 아파요? 어깨 많이 아프면은 파스 붙이거나 찜질하고 얼른 꿀잠 주무세요, 우리 기라님. 네, 지혜님이 생일날 미역국은 드셨죠? 라고 했는데, 네, 미역국은 먹었습니다. 미역국은 챙겨 먹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드셔야 하는 건데, 제가 고향집에는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끓여드리지 못했고, 저는 대신 먹었습니다. 제 생일날 고생한 게 없는 저는 먹었죠. 그쵸, 은주님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면 생일이 특별해지지 않아요 라고. 작년까지는 조금 그래도 생일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올해 생일은 글쎄요, 이제 30대 거의 중반이 되어가서 그런지 저도 좀 의식이 안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루인 것 같고 진짜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 전날과 당일날까지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댓글 통해서 많이 축하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생일인 거 또 새롭게 실감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얄라성님께서 어릴 때는 생일 파티로 친구들이랑 꽃갈콘 쓰고 놀았는데 이제는 생일이 평소같이 지나가네요. 갑자기 슬퍼져요 라고. 그쵸. 어릴 때는 막 양념치킨 이런 거 시켜놓고 친구들이랑 같이 진짜 꽃갈콘 쓰고 놀고 했는데, 글쎄요, 슬퍼지는 거일 수도 있겠죠. 진짜 뭔가 감성이, 순수했던 감성이 없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미역국이요? 요즘에는 그 완성된 제품이 많이 있잖아요, 바운스님. 그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로즈12님이 종소리 되어 있는데 우라고. 종소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알람이 잘 안 오는 거는 진짜 유튜브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어깨가 갑자기 아파졌군요, 우리 키라님. 그리고 계약한 후에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있어요 라고. 좋네요. 그쵸. 또 새로운 학기니까 또 재밌게 많이 놀아야죠. 그리고 채미님께서 네, 너무 뜬금없지만 언제나 늦은 시간까지 힘내십니다. 조금씩은 쉬어가며 가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채미님. 저는 좀 야행성이라서 저한테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사실 아니고요. 저랑 좀 시차나 이런 패턴이 안 맞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제가 좀 늦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네,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좋은 책 열심히 읽어나가는 키누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라이브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재민님. 그리고 고은님께서 20대 중반인 저도 생일에 감흥이 없더라고요. 무덤덤한 하루라고. 고은님은 생일이 언제셨나요, 혹시? 근데 20대 중반 때 벌써 무덤덤해지면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안은주님께서 전 애들에게 내년 생일부터는 너희들이 끓여달라고 했어요. 조기교육. 네, 아주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은주님. 맞아요. 저는 한 20대 중후반 그때 처음 끓여드렸던 것 같은데 좀 미리 조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빨리 그런 거 좀 어릴 때부터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혜님이 오늘은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라고. 네, 오늘은 뭐랬죠? 네, 오랜만에 원래 친한 동생 아까 만났었고, 그리고 네, 머리도 잘랐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한 3시간 정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아까 집에는 10시 한 40분쯤 들어왔습니다. 얄라성님은 계약했더니 열공하는 게 아니라 게으른 돼지가 되어버렸어요 라고. 진짜요?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얄라성님? 공부하면서 원래 살찌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려면은 많이 먹고
저도 개인적으로 고3 때가 인생에서 최대 몸무게를 찍었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려면은 당연히 많이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판타지아님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학교 다니고 싶어요. 흑이라고. 아, 헤어맨님 연상, 연하, 동갑 어떠세요? 키누스님 가쁜 나이. 뭐 저는 보편적이라서 뭐 보편적이라고 하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연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미숙이님과 비앙코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미숙이님, 비앙코님 어서 오시고요. 미숙이님께서 오늘도 화팅입니다 하셨고, 비앙코님이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옴모 상콤 키누스님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치크님 지금 뿅 하시면서 네,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치크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현님께서는 50대가 되면 생일 오는 것이 싫어요라고. 그런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뭐 생일 맞는 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뭐 저희 나이 때도 별로 달갑지 않은데 더 나이가 드시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자식들이 잘 챙겨주면 또 즐겁겠죠 아마. 아, 키라님도 거의 지금 최고 몸무게. 아, 하지만 저체중인 게 함정이라고요? 최고 몸무게인데 지금이 아직도 저체중이라고요? 키라님? 엄청 먹어야겠네요, 키라님은. 네, 그리고 치크님이 늦었네요 하시면서. 안 늦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치크님 항상. 아, 네, 그리고 제가 못 보는 사이에 그림 바보님께서 들어왔다가 나가셨군요. 죄송하고요. 아, 생일이 고우님께서 6월이셨군요. 아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떻게 한참 지났군요. 2달 전이었군요. 그러시면서 그냥 생일은 술 먹는 날 같아요 라고. 술 드셨군요, 그때. 미리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생일이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제 뭐 방송을 그래도 한 주에 한 2번 내지 3번 켜잖아요. 그 임박한 날짜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우님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한참 지났네요. 아, 네, 채미님 그리고 이제 보강을 가야 하기 때문에 방과 후 내일 꿈나라로 떠나겠습니다 하시면서 아, 그러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시작과 끝을 제 목소리와 함께하고 끝내는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재민님. 얼른 꿀잠 주무시고요. 괄호 안에 쓰신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뜬금이 없지만 괜찮을 겁니다 라고. 뭐죠?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 재민님. 네. 아, 재민님 2달 뒤에 생일이시군요. 네,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그때 방송 안 하는 날이었어요, 고우님? 그랬군요. 네. 아, 시간이 이제 19분 정도 됐네요. 현재 유튜브에는 23분, 그리고 네, 스플에는 여전히 4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아, 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스푼 보는 사이에 향자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향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사 들어왔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향자님. 아, 이 음악마다 볼륨이 조금 다르네요, 이게. 치크님, 당 떨어져서 계속 뭔가 주워 먹고 앉아있고 움직일 체력은 없다고. 아, 지혜님 다이어트 하시는군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하시고 끼니마다 칼로리 따지면서 먹어요. 아,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해야 할 텐데요. 큰일 났네요. 요즘 그냥 큰일 났어요, 진짜. 아, 은주님은 저는 내가 필요한 거 사달라고 해요, 싼 걸로. 해야매님 생일이 10월 14일이요. 기억은 제가 한꺼번에 하긴 힘드니까 그때도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해야매님. 치크님은 9월달, 판타지아님은 12월, 마우스님은 음력으로 4월이셨군요. 네, 그리고 이자벨님께서 오랜만에 라이브 찾아와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자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오랜만에 뵈어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좋은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자벨님.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현님은 야식으로 라면 먹는 중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군요. 네,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 돼가지고 얼른 오늘 작가님 소개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전 자음과 모음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20% 정도 되는 분량이 꽤 길어서 제가 오늘 방송과 그리고 토요일날 방송을 또 켤 텐데요. 그때 이어서 2번 방송 이어서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황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일이 없는 소녀고요. 네, 이 글을 쓰신 황희 작가님의 소개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니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황희 2004년 미스터리 휴먼 스릴러 썸머레인이 영화진흥공사 재외동포 대상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제1회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공모전에서 월요일이 없는 소년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제1회 네이버 북스 미스터리 공모전에서 부유하는 혼으로 우수상을 수상해 네이버 웹소설의 작품을 연재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공모전에 당선되며 미스터리 스릴러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단편 수상집 얼음 폭풍과 장편 소설 빨간 스웨터, 월요일이 없는 소년, 부유하는 혼 등이 있다. 라고 우리 작가님의 소개가 적혀 있군요. 네, 소개글에 쓰여 있듯이요. 이 책은 공포 소설은 아니고요. 미스터리 그리고 판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방송까지 읽어드릴 분량의 절반 정도 되는 분량을 지금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목이 음이탈 나려고 하네요. 물 잠깐만 마시고 음악 줄인 다음에 오늘 방송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쪽에 단벼벼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벼벼님. 네, 그럼 지금부터 황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일이 없는 소녀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이전에 있는 이 글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적힌 짧은 글들이 있는데요. 그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잔류사념과 평행세계. 사람의 원한, 기억, 집착, 수건, 슬픔 등의 강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어떤 장소나 물건 혹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고여있는 것을 잔류사념이라고 한다. 흘러야 할 시간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인 잔류사념은 평행세계를 분기시키는 통로가 된다. 생각의 형태로 전달되는 환청. 스탠퍼드 대학교 네부 존스 박사와 영국의 더럼 대학교 안젤라 우즈 박사는 공동 연구를 통해 음성이 아닌 생각의 형태로 전달되는 환청이 존재하며 이 형태로 느껴지는 환청은 환청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뒤집고 환청의 본질을 드러내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란셋 의학 저널을 통해 발표했다. 평행의식. 각각의 분기된 평행세계를 기억하는 의식.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행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기억하지 못하며 기시감 같은 흐릿한 기억의 끈을 쥐고 있을 뿐이다. 프롤로그. 알 수 없는 것과 접촉하다. 내 나이 18. 이것으로 끝이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목소리도 보고 싶은 얼굴도 남기고픈 말도 없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해질 무렵부터 내리던 진눈깨비가 더 빠른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다. 한밤중에도 늘 시끄럽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발은 선명한 흰색으로 발광하며 내 눈 속으로 뛰어들었다. 앞집 뜰에 개 한 마리가 몸에 붙은 눈을 털고 있고 골목의 전봇대 앞에는 불 꺼진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진눈깨비에 파묻혀가는 동네 풍경이 모조리 뭉그러져 보였다. 사물의 윤곽도 소리도 사라지고 있어서일까 묘한 밤이었다. 이런 밤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과 만나도 조금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다. 곧 나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닐 테니까. 이런 밤에 떠나게 되어 오히려 기쁘다고 할까. 나는 입술 끝으로 조용히 웃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나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지금까지 상처받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자해하고 끝내는 내 방이라는 동굴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나를 참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대단한 존재였다. 두 분도 나 때문에 어둡고 우울해진 집안에서 감옥 같은 생활을 했으리라. 이제 부모님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도 살다가는 목숨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까?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방도 동네도 동굴 속 같다. 전에 살던 주인이 살해당했다는 이 집에 이사와 산지 1년 6개월. 이 작은 방과도 지긋지긋하게 반복했던 자해와도 이제 이별이다. 지금 내가 죽이고 싶은 것은 그놈이 아닌 나 자신. 나는 방문 밖에 손잡이에 노끈을 감아 단단히 고정시킨 뒤 방문 위로 끈을 넘겼다. 그런 다음 방 안으로 들어와 올가미를 만들었다. 죽으면 나는 어디서 깨어나게 될까? 의자를 놓고 올라서며 생각했다. 그곳이 어디건 여기보단 낫겠지. 나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엄마가 왜 이렇게 늦지? 몸이 압박되면서 피가 머리로 몰리자 난데없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생각이 들려왔다. 그것은 환청 같기도 했지만 확실히 귀가 아닌 머릿속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생각 쪽에 더 가까웠다. 나는 생각이 가진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생각의 주체는 어린 소년이었고 소년은 어머니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내게 전해진 생각 속에서 찬변의 조짐을 느끼고는 덜덜 떨었다.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내 몸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발끝은 방문 손잡이를 딛기 위해 버둥댔고 두 손은 목을 파고드는 끈을 필사적으로 쥐어뜯었다. 그때 헛것이 보였다. 대체 저건 뭐지?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여긴 내 방이 맞는데?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혼미했지만 확실히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내 방으로 뛰어든 성인 남자가 10살 안팎으로 보이는 소년의 몸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소년의 얼굴을 난자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는 이미 죽은 것 같았고 방바닥과 벽에는 소년과 어머니가 흘린 피로 낭자했다. 도희야!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함께 노끈이 뚝 끊어졌다. 나는 바닥을 뒹굴었다. 그 사건 이후로 종종 자살 시도를 해온 나를 지켜본 아버진
문 손잡이에 감긴 노끈만으로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짐작했던 것이다. 아버진 숨이 막혀 컥컥대는 나를 끌어안고 가위로 목에 감긴 노끈을 잘라냈다.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은 채 오열했지만 나는 아버지 어깨 너머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에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환시일까? 환시치고는 너무도 생생하다. 나는 아버지에게 환시가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노끈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목을 매는 동안 본 그 기묘한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른쪽 시신경에 미세한 통증이 일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오른쪽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 영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떴다. 그러자 다시 그 영상이 나타났다. 양쪽 눈으로 보고 있어도 반복되는 장면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오른쪽 눈이었다.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의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에 빠져들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귀 가다가 괴물을 달고 집 안까지 들어온다. 그 괴물은 소년의 어머니를 28번이나 찌르고 소년마저 찌른 다음 소년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한다. 몇 분 후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 채 해맑은 얼굴로 게임을 하면서 엄마가 왜 이렇게 늦는지 걱정만 하고 있는 소년의 모습에서 다시 장면이 시작되려는 순간 나는 소년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멍청아, 다 죽어. 엄마 마중 나가. 제1부 제2 평행세계의 시작 1장 세상의 정체를 의심하는 소녀와 환청을 듣는 소년과 손목을 긋는 소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도희의 아버지 이상민은 날이 밝자마자 안방에서 나와 도희의 방문 앞에 섰다. 도희의 자살 시도 때문에 놀란 가슴은 이제 비통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도희의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책장 넘기는 소리 같았다. 살아있구나. 딸의 시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바싹 긴장해 있던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희는 지금까지 적잖은 자살 시도를 했고 그때마다 운 좋게도 그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딸의 자살 시도를 막는다는 것이 어째서인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이젠 그만 놓아줘야 하는 걸까? 불현듯 든 생각에 도희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그런데 왜 그놈이 아니고 내 딸이 죽어야 하는 거지? 한 갈래 묵은 분노가 다시 머리를 치켜들었다. 억울했다. 보란듯 잘 살아내야 복수하는 것 아닌가. 나약한 자식. 무엇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자. 그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도희의 방문 앞에 섰던 것이다. 그런데 도희는 살아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도희가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가까스로 마음이 놓인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짓고 방문을 노크했다. 도희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이상민은 도희의 오른쪽 눈부터 살폈다. 새벽에 본 것과는 달리 동공은 정상적이었다. 너 오른쪽 눈 괜찮아?
오른쪽 눈?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새벽에 오른쪽 흰자의 전체가 파랗더라. 아빠는 여태 살면서 그런 눈은 본 적이 없어서 놀랐어. 지금도 그래? 도희는 무심코 자신의 안구를 살피는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순간 울컥한 감정이 가슴을 쳤다. 도희는 울게 될까봐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아버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미소는 금방이라도 지워질 듯 불안했다. 표정은 몹시 지쳐 보였고 어제 입었던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새벽, 그녀의 자살 시도에 놀라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또다시 아버지를 괴롭혔다. 도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인다. 예컨대 강하게만 보였던 상대방도 결국은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 매시매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에게 도희는 지켜주고 싶은 하나의 작은 세계였다. 그 세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무너뜨리는 것도 모두 도희 자신이었지만 아버진 그 세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었다. 아니, 안 그래. 그런데 혹시 아프거나 잘 안 보이거나. 잘 보여. 안 아파. 알았어. 그럼 학교 가. 아버진 간다. 아버지는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듯 머뭇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도희는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현관문이 닫히도록 우두커니 제 방 안에 서 있었다. 희망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집안의 오래된 공기에 숨이 막혔다. 그날 도희가 선택할 수 있었던 등굣길은 두 개였다.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과 5분 정도 더 돌아가야 하는 길. 그날 도희가 선택한 길은 걸어서 10분 정도면 교문에 도착할 수 있는 빠른 길이었다. 그 길 위에서 중년 남자의 외피를 뒤집어 쓴 악마와 만났다. 도희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도희는 매 순간 그 길 위에 북박이처럼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자신을 본다.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도 자신만은 여전히 그 길에 서 있다. 그 시간은 아직까지도 현재일 뿐 결코 과거가 되어주지 않는다. 자신을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집안의 자질구레한 고장을 고쳐주는 아버지의 듬직한 손만 봐온 도희는 그날 처음으로 어른 남자의 손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불순한 생각을 담은 어른 남자의 손은 도희처럼 작은 아이 하나 정도는 갈갈이 찢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건을 당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는 폭행당한 도희의 오른쪽 눈이 실명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퇴원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긴 했지만 흐릿하게나마 사물을 볼 수 있어서 부모님이 눈을 걱정할 때마다 잘 보인다고 속여왔다. 그랬던 눈이 어젯밤 특집 방송을 보는 동안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급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다. 한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죽자 두려움과 절망은 미친 듯이 솟구쳤고 시력 외에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몸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부모님께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하면 돈 걱정부터 앞설 것이고 자신이 죽어버리면 부모님도 돈 걱정,
자식 걱정에서 노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목을 맨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눈 모두 시력이 멀쩡했다. 도대체 무슨 증상인지 알 수 없었다. 문틈으로 베개를 베고 잠든 어머니의 머리가 보였다. 부모님의 방은 도희의 방과 3평 정도의 좁은 거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도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니의 하얀 정수리가 어째서인지 낯설었다. 원래는 머리숱이 풍성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언제 저렇게 탈모가 진행된 걸까? 바로 어제까지도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10년은 더 늙게 만든 것이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엄마도 편할 텐데. 버릇처럼 한숨이 나왔다. 도희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며시 안방문을 닫았다. 전기담요를 목까지 끌어당겨 덮어도 한기가 들었다. 왜 따뜻하지 않은 걸까? 잠결에 그 이유를 궁금해하다가 석유는 잠에서 깼다.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다. 그는 부수수한 얼굴로 소파에서 일어나 앉아 전기담요의 연결 코드를 확인했다. 플러그도 꽂혀 있고 표시등에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았다. 새벽 냉기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뜨거운 커피 생각이 간절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시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작업실을 나왔다.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킹 온 헤븐 스토어를 무한 반복으로 재생했다. 목덜미를 파고드는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을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작업실로 돌아오면서 어제 확인하지 못한 우편함을 확인했다. 딱히 올 편지가 없었기에 대부분이 광고 전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우편물을 건성으로 훑어볼 때였다. 손 글씨체로 김석윤 앞이라고 적힌 봉투가 보였다. 파란색 잉크로 쓴 손글씨는 광고들로 가득 찬 우편물 속에서 단연히 그의 시선을 끌었다. 봉투 겉면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다. 어쩐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그는 양미간을 좁혔다. 흰 사각 봉투 안에는 반듯하게 접힌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흰 종이에 검은 줄이 그어진 규격화된 편지지에 파란색 잉크에 만년필로 또박또박 쓴 글은 강박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 한자도 줄칸을 벗어난 곳이 없었다. 편지의 서두는 소년에게였다. 편지의 내용을 읽기도 전에 관자놀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소년이라는 단어가 그를 못 견디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식은땀이 났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의 소년 시절을 아는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위안 말기로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다.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인해 불행에 빠졌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찾아내 용서를 비는 편지를 쓰고 있다. 너 역시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편지를 쓴다. 너는 범행 후 곧바로 자수했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리고 너의 지문, 너의 어머니의 증언이 증거로서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사건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런데 말이다. 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가면서
나를 돌아보던 그 눈빛이 정말 잊히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한 범인의 눈빛이고는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 눈빛이야말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도 나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없었다. 난 최근에야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칼로 네 아버지를 찌른 것은 네가 아니라 어쩌면 너의 어머니였을지도 모른다. 너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를 말렸을 것이고 네 어머니는 칼자루에 묻은 지문을 닦고 그 칼자루를 네 손에 쥐어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너는 만 14세였으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나를 찾아와 줬으면 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났다.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편지의 말미에 나를 찾아와 줬으면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니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그에게 특별히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줬던 가정법원 소년부의 황인준 조사관. 석유는 비실비실 웃으면서 편지를 찢었다. 이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고 돌이킬 생각이 없기에 그에겐 의미 없는 편지였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과 피의 선홍색이 얼마나 무서운 색인지를 알게 된 그날 밤, 어머니를 지켜줘야 한다는 아들로서의 책임감과 어떻게 어머니가 그럴 수 있는지 인간에 대한 공포심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다. 칼을 집어던지고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고함치고 싶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무너졌다. 넌 소년법 대상이니까 보호 처분 받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감옥에 가.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의 대사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넌 소년법 대상이니까 보호 처분 받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감옥에 가. 감옥에서 평생 썼다가 거기서 미쳐 죽게 될 거야. 엄마 폐소공포증 있는 거 알지? 엄마 너무 무서워. 감옥 같은 곳에 갇힌다면 하루도 못 버틸 거야. 자살을 해서라도 감옥에서 도망치려 할걸? 그러니까 네가 가줘. 어머니는 칼자루를 석윤의 손에 쥐어줬다. 피가 묻어 미끈거리는 칼자루의 그 불쾌한 느낌은 싫다고 말하려는 그의 의지까지 집어삼켰다. 그날 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아들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모성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어머니의 특별한 모성을 그는 죽을 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시설에서 나오기 전 어머니로부터 방 한 칸 빌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받았다. 그는 이미 보험금 수령 권한이 상실된 터라 어머니가 받은 보험금의 1.5지분을 영원히 진실을 묻으라는 침묵의 대가로 받았다. 어머니는 다시는 당신을 찾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천의 고아나 다름없는 상태로 인생을 시작해야만 했다. 시설을 나온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외롭고 고단하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참혹했던 과거 속에 빠져있던 석유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작업실의 초인종을 눌렀다. 유리창 너머로 목살이 두껍게 찐 중년 여자와 삐쩍 마른 젊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중년 여자의 얼굴이 기억났다. 일주일 전에 눈썹과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받은 여자였다. 중년 여자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분명 좋은 일로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았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간 석유는 작업실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작업실 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다. 젊은 남자의 태도에서 이미 싸울 작정을 하고 왔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시죠? 석윤이 물었다. 젊은 남자는 다짜고짜 문 옆에 장식용으로 세워둔 미니 이젤을 발로 찍었다. 캔버스 받침이 반동강이 났다. 아이씨, 우리 엄마가 여기서 문신하고 갔는데 눈이 침침해져서 앞이 안 보인대. 어쩔 거야? 중년 여자는 보란듯 눈을 감고 있었다. 저는 정품 염료, 정품 마취연고, 일회용 바늘 사용했고요. 아주머니 보니까 멀쩡한데 왜 그러시죠? 야, 이 새끼야. 눈이 침침한 게 육안으로 보이냐? 그리고 네가 불법 시술했잖아. 내가 경찰에 찌르면 넌 영업정지 1년, 영창에 벌금 300만 원은 내야 할걸?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돈이나 뜯어가고 싶은가 본데 나한테 시술 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부작용 일어난 적 없다고. 그게 문신 때문이라면 진단서 끊어오세요. 그는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응대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환멸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감춰진 검은 마음. 아들을 위해서라면 간과 쓸개라도 내놓을 것처럼 살가웠던 당신은 고작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에게로 향한 미움을 진상 고객에게 폭발시킬까봐 석유는 자신의 감정을 꾹꾹 눌렀다. 진단서? 우리가 왜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 하는데? 그럼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 엄마가 낸 돈 그대로 돌려주고 피해 보상금으로 250만 원 주면 그냥 가주지. 내 핸드백에 현금 300만 원 들어있던 것도 없어졌어. 화장실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빼간 것 같아. 중년 여자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석유는 속으로 혀를 찼다. 사기꾼 모자에게 단단히 걸려든 것 같았다. 이럴 땐 자신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요? 그럼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나는 당신을 공갈 협박, 기물파손, 명예훼손, 불법인 줄 알면서 시술받은 걸로 고소할 거니까. 씨발, 뭐라는 거야? 공갈 협박? 기물파손? 당신이 저거 부쉈고 저 아줌마는 거짓말하고 있잖아. 좋아. 그럼 우리 엄마 돈 돌려주고 피해 보상금 100만 원만 받을게. 됐어? 많이 봐줬다. 젊은 남자는 투덜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석윤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아니요, 그냥 신고하세요. 석윤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부서진 이젤을 사진 찍었다. 야, 신고하라면 못할 거 같냐? 그래, 알았어. 내가 고소한다. 기다려라. 엄마, 가자. 그들은 돌아갔다. 머저리 같은 것들. 긴장하고 있던 그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돈을 주면 또 올놈들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힐 악질들이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초반에 강하게 나가는 방법뿐이었다. 문신이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당당하게 신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었다. 이미 그런 종류의 황당한 인간들을 여러 차례 겪어온 석유는 한숨을 쉬는 것으로
불쾌한 기분을 털어냈다. 작업실로 들어온 석유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편지 조각을 광고 전단과 함께 챙겼다.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 할 때였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엄마도 편할 텐데. 오랜만에 X의 환청이 들려왔다. 등교 준비를 마친 도희는 계단을 내려왔다. 아래층 지석도 가방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지석의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부어 있었다. 운 것 같았다. 지석은 도희에게 운 것을 여러 번 들켰다. 하지만 왜 울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물어볼 때마다 제대로 대답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답하기 싫어하면 캐묻지 않게 됐다. 오늘 역시 운 이유를 들을 수 없겠지. 도희는 지석의 시선이 자신의 목을 향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움찔했다. 웬 스카프? 지석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냥이란 묻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지석이 불문율을 깼다. 혹시 목맸었냐? 도희는 입을 부르퉁하게 내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방송 봤구나. 도희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큰 지석은 도희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도희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 방송 나도 봤어. 미친 새끼. 출소한 후에 너를 찾아가겠다는 이유가 용서받기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대목에서 리모컨을 집어 던졌잖아. 그러다가 형한테 한 대 맞았지만. 도희는 어젯밤 목을 매달기 몇 시간 전 소아기호증은 근절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소제목을 단 특집 방송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다. 텔레비전을 켜자마자 특집 방송 채널에서 낯익은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다. 백만우. 순간 도희의 몸과 정신은 경직됐고 텔레비전을 꺼야 한다는 경고등이 번쩍였지만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녀 프로그램 진행자와 범죄 심리학자 그리고 백만우 관련 제보자가 보였다. 백만우 관련 제보자는 낡은 주황색 점퍼를 입은 뒷모습만 보였고 목소리는 변조되어 들렸다. 이렇게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남성 진행자가 말했다. 제 친구가 암으로 죽으면서 제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백만호 출소를 막아달라고요. 친구분은 왜 그런 유언을 남긴 걸까요? 제 친구가 그런 유언을 남긴 이유를 알리기 위해 제가 방송에 나온 겁니다. 요즘은 매스컴을 타야 나몰라라 하던 법조계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 주니까요. 진행자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백만우가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인은 고인이 되신 친구분 뿐이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남성 진행자가 물었다. 예,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친구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에서 심리상담사로 출소자와 재수자들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제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백만호 출소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놈은 출소하면 절대로 안 되는 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백만호는 수감된 후에도 조연조가 어디 사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제 가슴이 파르르 떨립니다. 대체 왜 조연조가 어디 사는지를 찾나요? 제 친구 말로는 백만호가 출소한 후 조연조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알려줬나요? 친구는 조연조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조 가족을 찾아가서 죄를 빌어야 하는 게 순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서 죄를 빌어야 한다고 했다고요? 좀 당황스러운데요. 현조에게 사죄하는 길은 절대로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상식 아닌가요? 여성 진행자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욕도 했을 것 같았다. 도희는 넋이 빠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알 수 없는 희열이 느껴졌다. 그녀를 위해 분노해주는 여성 진행자 때문이었다. 당시 도희가 당한 조연주 사건은 주목받지 못했던 수많은 아동 성폭행 사건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왜냐하면 방송을 탔기 때문이다. 조연조를 기억해주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자 그녀를 잊은 듯 했지만 백만호 출소를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그녀를 기억해주고 있었다. 도희는 백만호가 출소하면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교도소에서까지 찾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화면은 재연 배우들이 제보자의 친구와 백만호 사이에 오갔던 실제 대화를 재현하는 장면에서 전환됐다. 백만호 역할의 재연 배우를 보면서 도희는 소름이 돋았다. 실제 백만호와 대면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닮은 배우였다. 도희는 자신의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방송에 빠져들었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아가 죄를 빌죠. 아직 민을동에 살진 않을 것 아닙니까? 심리상담사가 꾸짖자 백만호는 갑자기 높임말을 쓰면서 비아냥거렸다. 정말 죄를 비실 생각이 있기는 한 겁니까? 예. 아이고, 우리 상담사님 무서워라. 저도 독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그 당시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백만호는 무섭고 다음엔 어떤 단어를 써야 정말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여질지 생각하는 눈치더니 결국엔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는지 뱀 같은 눈으로 상담사를 슬쩍 떠봤다. 보통 모르는 아저씨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심리 상담사이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형제님이 그 아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아휴, 그야 모르죠. 내가 그 아이가 될 순 없으니까. 하지만 짜릿할까? 막 만져줬으니 기분이 좋아 가슴이 두근거릴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만호를 노려봤다. 백만호는 잠시 주춤하다가 마침내 적절한 단어를 찾아낸 것인지 아팠겠습니까? 라고 말하곤 희죽 웃었다. 현조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이 있다면 제가 현조 가족과 만남을 추천하겠습니다. 단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 다신 현조를 찾아가선 안 됩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출소하시면 무엇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두부짜박이부터 한 그릇 땡기고 내 이름이 족 같아서 개명부터 할 거야. 개명은 왜요? 아무도 본명을 모르는데요. 남이 알든 모르든 난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발사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발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때 이발사였거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다 흐뭇하군요. 그런데 성폭행이 주 내용인 일본 만화를 돌려본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보셨어요? 내가? 그런 걸 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보는 애들도 있어. 내가 명단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만화는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절대 안 봐. 결혼하시면 아들 낳고 싶으세요? 딸 낳고 싶으세요? 그요. 물론 딸이지. 딸 낳고 싶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귀여울 테니까 입도 맞춰보고 목욕도 같이 하고 머리도 빗겨주고 포동포동한 젖살을 깨물어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딸을 품에 꼭 안고 자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사내 새끼랑은 그게 안 되잖아. 난 딸을 갖고 싶어. 재연 배우들이 연기하는 화면이 멈추고 카메라는 다시 제보자의 뒷모습을 비췄다. 백만호는 딸을 낳고 싶은 이유를 말하면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더랍니다. 제 친구는 딸에게 하고 싶은 일을 열거하는 동안 백만호의 몽롱해진 눈빛이나 지나치게 환한 미소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한 거죠. 딸이 귀여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이제 갓 100일이 지난 딸이 있는데 목욕도 제 손으로 시키고 제 품에 꼭 안아서 재우는데요. 남성 진행자가 말했다. 글쎄요. 제 친구가 받은 인상은 친부가 친딸에게 가지는 그런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친딸을 오랫동안 성폭행해온 인면수심의 친부랄까 그런 게 느껴지더랍니다. 공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진행자가 범죄 심리학자에게 물었다. 백만우는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자신의 딸을 성욕을 배출하는 상대로 삼으면 평생 안전하게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교도소를 전전하느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백만호가 생각하기에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소아 성의 경우 범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욕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혼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백만호의 출소가 두렵군요. 제가 알기로 백만호가 올해 65인데 그 나이에도 성충동이 강할까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소아 기호증은 육체적인 성충동이 먼저가 아니라 정신적인 망상이 먼저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한 성욕은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상상할 수 있을 테니 나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게다가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가장의 입장이다 보니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럴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안전하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딸을 낳고 싶어하는 이상 심리라니. 아동 성폭행 범죄자는 다신 사회에 풀어놓아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백만호는 얼굴이랑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죠? 여성 진행자가 물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진행자님의 옆집으로 이사가 사람 좋은 이웃인 척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건 범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범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범죄자에게도 자식과 부모 그리고 아내가 있을 테니까요. 범죄 심리학자가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은 아이를 납치한 후 성욕을 채우고 나면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등굣길 락스 사건은 달랐죠. 시간적으로도 살해하고 유기할 여유가 있었는데 왜 100만 원은 자기 얼굴을 알고 있는 현조를 살려둔 걸까요? 남성 진행자가 제보자에게 물었다. 그 이유는 출소하면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는데 조연조를 살려두면 찾아갈 곳도 생기고 만날 사람도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방송에서 제보자가 전한 말을 듣는 순간 도희의 마음속에 막은 마처럼 들끓던 두려움과 분노가 탁 풀리더니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른쪽 눈도 그때 죽었다. 범죄로부터 살아남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도희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족쇄가 채워진 프리즈너였던 것이다. 주소를 바꾸고 전학을 다녔지만 단 한 발도 놈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했다. 이 세상엔 사람을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는 괴물들이 넘친다. 우리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족이다. 100만 회의 형량이 결정된 날 아무것도 모르던 도희는 잠결에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 너무 가볍잖아. 이게 말이 돼? 12년이라니. 도희가 살아있는 것 같아? 고작 눈만 뜨고 숨만 쉬고 있는 게 살아있는 거야? 그 악마 같은 새끼 때문에 도희도 우리도 모두 부서져 버렸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하필 우리 도희냐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매달리듯 고함을 질러대다가 급기야 의식을 잃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도희는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법 판결 사례를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폭행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은 그들이 한 짓에 비해 몹시 가벼웠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이 가해자에게 센 형량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을 당했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 사람들이 피해자를 보는 시선도 별것도 아닌 일로 뭘 그렇게 상처받은 척 하느냐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은 영혼을 파괴당했고 그들의 삶은 거기서 멈춰 버렸는데도 과연 법조계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을 내릴까? 성폭행을 당해봤거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만이 형벌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도희는 영원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 뺨의 상처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도 하지 못했다. 희망도 없는 스디슨 인생을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가해자가 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영원히 해방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 솔직히 말할게. 그 새끼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손으로 직접 죽일 거야. 지석이 말했다. 뭐?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도희는 놀라서 지석을 쳐다봤다. 그놈 찔러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자살할 생각이야. 뭐 원래부터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니까 괜찮아. 지석은 자살이라는 말을 몹시 건조한 어투로 말했다. 왜 살고 싶지 않아? 그건 몰라도 돼. 지석을 위해서는 그런 친구 필요 없으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도희는 살고 싶지 않은 이유부터 물었다. 정말 누군가가 나서서 100만 우를 죽여줬으면 그놈만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준다면 살인자가 누가 되든 상관없을 것 같았다. 자신의 내면에 지석의 영웅심리를 부추겨 100만 우 살해 사주를 하고 싶은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도희는 흠칫 놀랐다.
내가 널 위해 100만원을 죽이면 사람들은 잘했다고 할 거야. 우린 베프였으니까. 과연 그럴까? 사람들이 너 역시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도희는 자신의 생각을 들킬까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듣고만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누군가가 100만원 죽여줬으면 좋겠지? 그 새끼 출소하는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진다면서. 뭐야, 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널 위한답시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지석은 입술을 꽉 다물고 도희를 째려보더니 앞서 걸었다. 맞장구를 쳐주지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도희의 반응이 어쩐지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야, 그런 게 아니라. 뭐래. 도희는 지석을 따라잡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떨어져 걸었다. 한 걸음 뒤쳐져 걷던 도희는 문득 지석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벅지 사이를 모으고 무릎에 힘을 준 채 불편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야, 어디 아파? 변비냐? 말 걸지 마. 짜증나. 마님 말고. 나 섭섭해. 도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예민해진 지석이 휙 돌아봤다. 뭐가? 넌 말 안 해주잖아. 네가 왜 리스커가 됐는지. 리스커의 각주입니다. 리스트 커팅, 손목을 긋는 등 자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왜 리스커가 됐는지 말해주면 넌 날 혐오할 테니까. 너랑 나랑 비밀 하나로 혐오하고 말고 하는 그런 사이였어? 너는 내 비밀 알면서 왜 넌 말 안 해주는 거야? 네 비밀? 그게 무슨 비밀이야? 뭐? 지석의 말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도희를 찔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네 편이잖아. 100만원을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인정해줬잖아. 그래서? 너랑 나랑은 입장이 달라. 그러니까 나랑 계속 친구하고 싶으면 묻지 마. 지석은 차갑게 돌아서서 성큼성큼 혼자서 걸어갔다. 뭐래, 이기적인 새끼. 도희는 앞서가는 지석의 뒤통수를 째려보면서 따라 걸었다. 석윤의 작업실 골목 앞으로 도희와 지석이 지나가고 있었다. 다툰 것인지 서로 멀찍이 떨어져 걷고 있었다. 어머니의 죄를 뒤집어 쓰지만 않았어도 이 시간쯤엔 그도 저 둘과 함께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었을 것이다. 양손으로 가방 어깨끈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걷던 도희가 작업실 유리창 쪽을 흘끗 돌아봤다. 석유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고 웃었다. 하지만 도희는 유리창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재빨리 훑고 그 앞을 지나쳤다. 그의 작업실 유리창이 일방투시 거울임을 잠시 잊었다. 도희 쪽에선 그가 보이지 않는다. 그는 머쓱해져 손을 내리며 피식 웃었다. 석유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우고 버터에 구운 식빵과 달걀, 소시지까지 구워 테이블 앞에 앉았다. 같이 먹을 사람은 없지만 아침 식사만큼은 정성껏 차려 먹는다. 그는 무화과 잼을 식빵에 발라 맛있게 한 입 베어 물고는 환청 기록지를 꺼내 날짜를 적고 몇 시간 전에 들은 환청의 내용을 기록했다. 환청을 처음 들은 9살 때 이후로 그는 줄곧 X의 환청에 시달려왔다. 죽고 싶다느니 죽여버리고 싶다느니 하는 심하게 우울하기만 한 환청을
오랫동안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피해망상과 우울장애를 겪게 되었다.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수한 후 그는 아동 보호치료시설로 송치되었다. 그곳에서 환청 덕분에 정서적,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격리 치료를 받았다. 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면서 우울증으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어느 비오는 날 오후, 그는 무심코 자신의 팔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했다. 하얀 팔에 문신처럼 새겨진 낙서를 보면서 묘한 자기만족을 느꼈다. 그때였을 것이다. 처음으로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 망설여졌지만 그가 찾아간 타투이스트는 레터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요즘 사람들은 뭔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문장이나 단어를 몸에 새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 욕심이 크게 없다면 그것으로 우선 시작해 볼 수 있다며 타투 실습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줬다. 배우려 하자 의외로 마음을 열어주는 타투이스트들이 많았다.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은 자신의 작업실을 가지고 타투이스트로 살아가고 있다. 타투 시장은 확대 추세이지만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신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그래서 그의 작업실은 간판이 없다. 이곳 민을동에서 타투일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울증이 사라졌고 그렇게 들려왔던 환청도 드문드문해졌다. 어떨 땐 한 달 이상 환청이 들려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 지금은 다시 학교를 다녀도 될 만큼 정상이었지만 그가 송치되어 생활했던 아동보호 치료시설이 떠올라 학교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다. 어차피 학력이 필요한 일을 하며 살 것 같지도 않았다. 어깨를 움츠린 채 걷던 도희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화장품 로드숍 앞에 한류 아이돌 스타 L의 실물 크기 패널이 세워져 있었다. 저 집엔 아직도 주군의 패널을 세워놨네? 자살한 지가 언젠데? 도희는 혀를 끌끌 찼다. 뭔 소리래. L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L 우울증으로 여친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잖아. 헐, 여친은 무슨 여친. L 여친 없어. 야, 너 나한테 말고 다른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다음날 눈 떠보면 폐쇄병동 천장이 보일 거야. 그러고 보니 마트 앞에도 서점 앞에도 한류 스타 L의 패널이 보였다. 또 내가 이상한 거군. 도희는 의기소침해졌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낯섦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사건을 당했던 날 병실에서 깨어난 후부터였다. 그날 이후로 도희는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것의 정체를 의심해왔다. 항상 다니던 길이 이상하게 낯설고 마치 하루 만에 뚝딱 지어진 것처럼 거리에 쭉 늘어선 건물들 속에 어제까진 보이지 않던 건물이 보인다. 옆에서 같이 걷던 누군가가 그 건물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 말을 한 사람도 사실 아침까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반나절 만에 아는 사람이 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OS를 구글이 아닌 국내 기업이 사서 세계 기업이 되어 있었고 사망한 마이클 잭슨이 존 레논과 함께 국내 공연을 앞두고 있거나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등극했던 국내 아이돌 가수가 이제 겨우 첫 앨범을 발표한 것으로 바뀌어 있다. 도희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고 10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꼈고 주변의 풍경 역시
매번 낯설게 바뀌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학교 아이들도, 지석도, 그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상했다. 너 말고 내가 누구한테 말해? 알면서. 도희는 씩 웃으면서 눈을 흘겼다. 그제야 지석도 씩 웃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었다. 그런데 웃고 있던 지석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아 씨발, 나 준비물 안 챙겨왔다. 너 먼저 가. 갖고 와. 여기서 기다릴게. 버스 온다. 타고 가. 싫어. 혼자 타기 싫다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지석은 가지 않으려는 도희를 등 떠밀어 버스에 태웠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곤 도희는 늘 지석과 함께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했다. 같은 학교로 가는 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혼자 있는 것은 정말 싫다. 왁자지껄한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혼자인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불안했다. 하지만 지석과 함께 있으면 서로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웃음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나쁜 새끼. 자신을 혼자 보낸 지석을 원망하며 버스 차창 너머로 구부정하게 걸어가는 지석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도희는 갑자기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내가 언제부터 쟤를 알고 있는 거지? 분명 어제까진 아래층의 노부부만 살았는데? 지석은 확실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소름이 쫙 끼쳤다. 네. 황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일이 없는 소녀 1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도 읽은 분량이 똑같이 남아 있고요. 네, 제가 토요일날 방송 켰을 때 허락된 분량 거기까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고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유튜브 쪽에서는 얄라성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앙코님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소설 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오늘 목을 좀 많이 썼던지 약간 계속 잠겨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우리 니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굿밤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니킬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주님 함께 해주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얄라성님께서 오늘도 완전 집중해서 들었네요 라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운스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 또 한상민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상민님. 네, 현재 스푼 쪽에 7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고우님과 상민님, 봄마지님, 미연님, 네, 그리고 제리님과 단벼변님, 그리고 쫑쌍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고우님께서는 약간 앨리스 죽이기 세계관이 떠올랐어요. 뭔가 세계가 여러 곳인 것 같은. 그러시면서 고바야시 아스미 작가님 책 다시 읽어야겠어요 라고. 그쵸, 제가 프롤로그 읽기 전에 이 책의 좀 핵심 그런 개념들 설명되어 있는 거 좀 읽어 드렸는데요. 평행세계에 대한 평행의식에 관한 설명글이 있었고, 그리고 환청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잔류산염에 관한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현재 도희의 상태를 보면은 뭔가 고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세계가 얽혀 있는 듯한, 단순히 이 소녀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여러 세계가 얽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리고 네, 로즈12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숙이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네, 그리고 이자벨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기 힘드신 내용이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읽기 힘든 내용이었죠 좀. 그리고 가오리언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셨군요. 감사하고요. 가오리언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군요. 그리고 강현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 화가 부글부글. 안은주님께서 잘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빙빙님께서 처음 들어왔는데 끝났네요 라고. 네, 방금 제가 한 2분 전에 책 읽는 건 마쳤어요. 빙빙님 죄송하고요. 네, 제 유튜브 이거 서브 채널이고 본 채널 키누스 보시면은 제가 읽어왔던 책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토요일날도 밤 11시 방송을 시작할 테니까요.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미님께서는 오늘 처음 로그인 했는데 앞으로 쭉 듣고 싶네요. 몇 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라고. 감사합니다 상미님. 안 그래도 지금 유라고 네, 아직 스푼 가입하신 지 24시간이 안 되신 건데 처음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쭉 듣고 싶다고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루 전에 공지를 올려드리고요. 방송은 항상 밤 1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20분 정도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보통 책을 읽고 더 읽을 때도 있고요. 오늘도 1시간 10분 정도 읽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마무리 소통을 한 다음에 방송을 마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방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날 밤 11시에 할 예정이고요. 제가 금요일날 또 공지 올려 놓을 테니까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빙빙님이 저 완전 팬이에요 라고. 감사합니다 빙빙님. 댓글이나 네, 그럴 때는 제가 많이 뵙지 못했는데 완전 팬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녹화본 함께 주셨나봐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토요일날 조금 더 빨리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책 내용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빙빙님. 네, 얄라성님께서 학교 국어쌤이 국어책 읽어보라고 시키면은 2줄에 한 번은 꼭 틀리는데 키누스님은 언제나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건가요? 언제나 감탄 중이에요 히히라고. 소설은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고요. 하지만 소리내서 읽어보지는 않고요. 미리 내용을 그냥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소설은 이제 대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대사인지 그런 걸 제가 파악해 두는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에세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완전하게 정독은 잘 하지 못하고 읽을 때가 좀 근래 좀 많았고요. 그래서 뭐 잘 읽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뭐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오독이 줄었으면 좋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컨디션 회복될 기미가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얄라성님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자신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얄라성님. 그리고 우리 안은주님께서는 현실성 있는 사건과 이야기라 엄청 몰입이 되네요 라고. 그쵸. 아까 지금 이제 중간에 남겨놓으신 또 내용들 봐야 할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바운스님께서 5,000원의 후원을 남겨놔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네, 메시지는 따로 안 쓰시고 5,000원 후원만 남겨놔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호된 춘향님과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뵙는 상현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늘 함께 해주시는 지우님도 네, 집에 오자마자 틀었는데도 늦어버렸네요 라고 하시면서 채팅을 남겨놔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큰 내용은 없었고, 네, 알라성님이 또 키누스님 덕분에 책 사는 용돈이 털리게 되겠군요. 라고 하셨고요. 그쵸, 조두순이 생각난다고 우리 두운주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혜님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조혜님.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목소리 톤이 음침해요, 흐흐라고 남겨두셨고요. 네, 얄라성님이 조두순 출소 너무 무서워요. 이자벨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성폭행이라는 단어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살인으로 슬프고 잔인하네요라고. 맞아요. 이게 좀 그 현실성 있는 내용이라서 진짜 좀 뭔가 판타지스럽지가 않죠. 분명히 미스터리 판타지 소설인 거를 저희가 알고 읽는 건데도 뭔가 현실을 되게 반영을 많이 시킨 그런 느낌이 있죠. 아, 그리고 중간에 제가 못 봤었는데요. 아, 일단 지금 상민님께서 네, 한 개 스푼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상민님. 네, 시원한 레모네이드 잘 마시고 네, 목 회복해가지고 또 저도 꿀잠 자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민님. 네, 앞으로 진짜 자주 뵐게요. 그리고 위에는 써니 해문서님께서 10개 스푼을 또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써니 해문서님. 네, 지금은 참여자 목록에는 안 보이시는데요. 네, 10개 스푼 후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장미 꽃다발 잘 받을게요. 써니 해문서님. 네, 그리고 중간에 고은님께서 욕 나오는 백만호 진짜 부들 하셨는데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는데요. 백만우고요. 그쵸, 백만우 연기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좀 뭐 그런 좀 재수없고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인간상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부들부들 하시고 화가 나셨다면은 좀 그런 게 좀 전달이 된 거겠죠? 네, 그리고 얄라성님이 네, 언제나 화이팅이에요, 키누스님. 얄라성 요정이 응원할게요라고 또 응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얄라성님. 아, 강혜님께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선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소아 성폭행범 목소리도 완전 야비한 목소리였고 엄마의 목소리도 현실적이었어요. 오히려 여성 목소리 흉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하셔서 목소리 연기도 짱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키누스님이라고. 여성 목소리 흉내를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네, 여자 목소리 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아, 그리고 바운스님께서도 화났어요 정말이라고. 네, 그 백만우 역할은 조금 제가 좀 느낌 있었나봐요. 다행이네요. 네, 고우님께서 아까 남겨두신 건데요. 맞아요. 현실성과 판타지스러운 그 경계가 흥미로워요라고. 그러게요. 소재 자체는 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아, 미연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키누스님이라고 지금 얘기 남겨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님. 네, 두 분이 하트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자벨님. 요즘 연기력 대종상감이라고요? 아유, 그 정도 절대 아닌데 감사하고요. 화팅 토요일에 올게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날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이자벨님. 네, 진짜 말만 아니고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빙빙님께서 키누스님께서 읽으신 책들 하나하나 사고 있어요. 다음엔 더 일찍 들어와서 들을게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네요, 유유라고. 네, 빙빙님 토요일날 며칠이죠? 네, 24일인데 밤 11시에 제가 딱 맞춰서 켜니까요. 그때 만약 시간 맞으시면은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고 제가 또 바로 소통할 때도 더 반갑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못 뵀었는데 뭔가 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빙빙님. 네, 지금 스푼 쪽에는 한 분 나가셔가지고 6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조금 나가셨군요. 26분. 네, 약간 28분, 9분까지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네, 30분 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주는 토요일과 그리고 일요일까지 방송을 켜겠습니다. 사실 책들 때문에 더 내일도 방송을 하고 싶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요일마다 축구를 유일하게 하는 날이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 진짜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 축구하러 갔던 날 못 모르고 방송 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못 읽었었는데 잘 내일도 켜고 싶지만 제가 축구 요즘에 하는 게 좀 많이 재밌어가지고 하루만 또 방송 건너뛰고요, 쉬고요. 24일과 25일 제가 연속으로 방송을 켜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일요일날 다른 출판사, 또 새로운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혜님 감사합니다. 키루스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혜님. 네, 라이브에서 이렇게 뵈니까 진짜 좋아요. 댓글로 많이 뵀던 분들 라이브에서 뵈면은 제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진짜 더 자주 와주세요. 네, 제가 부탁드리고 너무나 이게 행복합니다. 제가 그런 게. 네. 그리고 미연님께서 한 개 스푼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미연님. 네, 시원한 레모네이드 잘 마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연님. 네, 그리고 고은님께서 5주말 연속으로 라고. 네. 또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자꾸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놓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지난 방송에 읽었던 김선민 작가님 에세이 있잖아요. 그거 얼른 구독자 이벤트 공직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짧으면은 시간이 제가 오늘부터 일요일 방송 끝날 때까지 그 댓글 신청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평일 방송 아마 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날 켰을 때 10분 추첨하고, 그래서 얼른 작가님께 그 선물 드릴 분들 선정한 거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주 초에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정신이 좀 없네요. 많이 요즘도 그렇게 막 한가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꾸 놓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송 끝나면은 바로 그 구독자 선물 드리는 거, 책 선물 드리기로 한 거 작가님 통해서요, 그 게시글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난번에 좀 됐는데 그때 무작위 시스템으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70% 정도가, 진짜 한 10분 중에 7분 정도가 그 초반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당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시글 올려드리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댓글 많이 빨리 남겨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로즈12님이 이틀 동안 전 너무 좋은데 키누스님 힘들지 않을까요? 모두들 꿀잠 자제하라고 인사까지 해주셨네요. 아니요, 힘들지 않고요. 예전에는 매일 했었잖아요, 거의. 근데 진짜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요즘에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연속으로 하는 게 저도 약간 그냥 생각으로는 부담이 있는데 실제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뭐 읽는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지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즈12님. 네, 그러면은 고님께서 공지만 기다릴게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고님.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슬슬 마쳐 볼까요, 여러분? 네, 이제 많은 분들도 주무셔야 하고 내일 또 신나는 금요일이죠. 네,
또 이제 내일 지나면 주말이고 하니까요. 내일 또 하루 활기차게 힘차게 다들 보내시고 토요일 날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밤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24일 날 네, 밤 11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네, 비앙코님 감사하고요. 오늘은 멍 때리다 끝났네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네, 상민님 굿밤 되셔영이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요일에 이번 주 내일 모레 토요일에 꼭 뵐게요. 네, 오늘 들어와 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들 꿀잠 주무세요.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여러분. 뿅. 바이바이.